사냥꾼을 찾아온 여인의 부탁. 신라 경문왕 때 김수길이라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도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나 몸집이 집채만한 포악한 멧돼지도 일단 수길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즉시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수길은 뛰어난 활솜씨와 검수를 갖춘 데다 맹수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두루 깨고 있어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사냥꾼이었지요. 수길은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사냥길에 올랐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냥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침을 먹자마자 곧장 활과 전동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도성을 빠져나와 산길에 오르자 수길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두 눈을 번뜩였어요. 쉴 수 없는 긴장감이 숲의 정적과 함께 팽팽하게 이어졌고 화살을 쥔 손바닥에 끈적거리며 식은 땀이 배어나왔지요. 웬일인지 산속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맹수는커녕 작은 산토끼 한 마리도 수길의 눈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라곤 수길 혼자인 것처럼 산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끔 푸드득거리며 날아가는 산새들의 날개짓 소리만 숲의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지요. 이미 단풍이 든 지도 오래여서 산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는 수길의 발자국 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중에 사는 짐승들은 귀가 밝아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자신의 은신처에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더 깊은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날 수길이 해질 무렵까지 사냥감을 찾아 온 산을 헤매 다녔지만 거짓말처럼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길이 사냥꾼이 되고 난 후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맹수는 고사하고라도 산토끼 한 마리도 잡아가야 이름난 사냥꾼으로서 수길의 체면이 설판인데 온종일 산짐승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수길은 터벅터벅 산을 내려왔습니다. 화살을 맨 어깨에 턱없이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수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지요.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수길의 긴장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온 수길은 어둑어둑해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미 오늘 사냥은 망친 듯 싶었지요. 들판이 다 끝나갈 무렵 길을 덮을 만큼 큰 억새가 우거진 연못이 나타났어요. 연못에는 절새들이 한가로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노늘고 있었지요. 수길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연못 위에 떠있는 절새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어요. 풀이 우거진 연못 한 기슭에 원앙 두 마리가 다정하게 몸을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길은 조용히 어깨에 맨 활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전동에서 화살을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시위를 당기며 수길은 온 정신을 한데 모았지요. 화살 끝을 정확히 원앙 한 마리의 심장에 겨누고 화살을 놓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원앙의 가슴을 관통하였습니다. 화살에 맞은 원앙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고꾸라졌습니다. 수길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달려갔을 때
나머지 한 마리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요. 쑥일은 흡족한 마음으로 화살에 맞은 원앙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원앙의 머리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잘려나간 듯 목 부분엔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분명 화살은 원앙의 심장을 관통했는데 머리가 없어지다니. 쑥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원앙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지요. 날이 어두워져 컴컴해질 때까지 원앙의 머리를 찾던 쑥일은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내내 쑥일의 마음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어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쑥일이 깜빡 졸음에 빠졌지요.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에 곧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뜬 쑥일은 흠씬 놀랐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인 술상 맞은편에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쑥일을 바라보며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렇게 묻는 쑥일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어요. 당신은 어찌 그리도 무정하십니까? 여인은 애처롭게 흐느끼며 쑥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쑥일에게 말하였어요. 저는 오늘 저녁 당신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원앙의 아내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쑥일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였어요. 원앙의 아내라니?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날짐승이 어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냐? 쑥일의 말에 여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낱 미물일지라도 남편과 저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을 화살로 쏘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남편은 죽고 저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저 또한 죽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 제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나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날이 밝거든 연못으로 와서 저를 화살로 쏘아 죽여주세요. 저는 어제 남편이 화살에 맞아 죽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저를 죽인 다음 제 한쪽 날개 밑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화살에 맞았을 때 제가 재빨리 남편의 목을 물어뜯어 그 속에 감추어 두었으니까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마친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인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쑥일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술상은 그대로 앞에 놓여 있었고 방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쑥일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몸이 허약해졌는가? 이런 황당한 꿈을 꾸다니.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어서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낸 쑥일은 아침도 먹지 않고 화살과 전동을 챙겨 들고 곧장 어제 원앙을 사냥했던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으려는 물새들의 날개 소리로 부산하였지요. 쑥일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어제 자신이 원앙을 쏘아 죽였던 기슭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과연 어젯밤 꿈속에 나타났던 여인의 말처럼 그곳에는 원앙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었지요. 수길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지금 연못가에 서 있는 것도 꼭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앙은 수기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치 어서 죽여달라는 소리로만 들려 수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지요. 잠시 후 수길은 천천히 시위를 당겼어요.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끝은 어제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원앙의 가슴에 꽂혔고 수길은 참담한 심정으로 원앙에게로 걸어갔어요. 원앙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수길은 원앙의 한쪽 날개를 들춰보았지요. 여인의 말처럼, 아니 죽은 원앙의 말처럼 날개 속에는 어제 잡은 원앙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수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길은 죽은 원앙을 품에 안고 돌아와 어제 잡았던 원앙과 함께 땅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그 후로 수길은 사냥을 그만두고 속세를 떠나 수도의 길을 걸었으며 원앙의 영혼과 자신이 사냥한 모든 짐승들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만물로 쓸 쌀과 돌. 어느 곳에 울타리도 없이 몹시 가난한 오롱이 조롱이 집이 있었답니다. 식구는 오롱조롱 많은 데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욕심 많은 지주 영감이 터무니없이 내놓으라는 바람에 가난뱅이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지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밭일을 하다가 서당 아이가 지나며 글을 외우는 것을 들었어요. 모래가 쌓여 언덕이 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된다. 막내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깔고 앉아 쉬던 돌멩이를 들고 와서는 식구들에게 말하였어요. 내일부터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무엇이든 한 개씩 들고 오는 게 어떻습니까? 정 아무것도 없으면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오기로 해요. 그러면 무엇이든 모을 게 아니겠어요. 식구들은 그 말에 희망을 갖고 밖에 나가 일을 하다 집에 올 때면 무엇이든 들고 왔지요. 쓸만한 게 없을 땐 정말 돌멩이라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마당에는 돌멩이가 쌓여 금방 돌더미가 생겼답니다. 그것을 보고 막내가 말하였지요. 이것 보세요. 돌멩이가 금방 산더미만해졌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면 곡식도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에요. 그래, 막내의 말이 맞구나. 식구들은 이젠 밤낮으로 일해도 돌더미만 보면 힘이 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옆집에 살고 있던 지주 영감이 돌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그 돌더미가 왜 저렇게 번쩍번쩍하지? 세상에, 저것은 금덩이가 아니야. 저 가난뱅이가 돌멩이인 줄 알고 쌓아놓았군 그래. 막내가 처음 들고 왔던 넓적 돌멩이가 사실은 금덩이였던 것이지요. 욕심이 난 지주 영감은 부랴부랴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여보게나, 쓸모없는 돌멩이는 뭐하러 이렇게 쌓아두었나? 너무 가진 게 없어 이거라도 모아보려 합니다. 저런, 자네 가족이 그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니 딱하기 그지없네. 그래서 말인데 내 마침 쓸 일이 있으니 이 돌더미와 쌀 백석하고
바꾸는 게 어떤가? 농부는 욕심 많은 지주 영감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지주 영감이 막무가내로 우기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헤헤헤, 저 금덩이가 쌀 만석값은 되겠구먼. 지주 영감은 신이 나서 얼른 쌀 100석을 내주며 말하였지요. 잠깐, 제일 밑에 쌀가마니는 제일 처음 거둔 만물이라 고사를 지낼 것이니 내려놓거라. 옛날에는 제일 처음 거둔 것을 따로 모셔두었다가 조상님께 제사 지낼 때 썼는데 그것을 만물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농부와 세 아들은 제일 밑의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쌀을 모두 실어왔답니다. 이제 저 돌더미를 싣고 가자꾸나. 지주 영감은 하인들을 시켜 말이 끄는 수레에 돌더미를 싣도록 하였지요. 모두 싣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금덩이를 싣고 떠나려는데 막내 아들이 말하였어요. 잠깐만요. 제일 밑의 돌멩이는 제일 처음 주워온 만물이라 고사를 지낼 것이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과 함께 제일 밑에 있던 금덩어리를 집어 내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뭐라고? 지주 영감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영감님께서도 제일 처음 거둔 쌀가마니를 고사 지낼 만물이라고 내려놓으셨으니 저희도 제일 처음 쌓은 돌멩이를 고사상에 올려야지요. 그래서 지주 영감은 울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쓸모없는 돌더미만 싣고 갔어요. 가난했던 농부네는 돌더미도 치우고 쌀 100석에 금덩어리까지 갖게 되어 막내의 말대로 정말 마당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잘 살았답니다. 어디에 글씨를 쓸까?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명필 한 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호라는 본명보다는 석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한석봉 선생 말이지요. 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글씨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이 몹시 가난하였지요. 떡 사세요. 맛있는 인절미 사세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호의 글씨 솜씨는 정말 놀랍습니다. 서당 훈장님이 말하였어요. 틀림없이 명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떡 사세요. 맛있는 쑥떡 사세요. 신바람이 난 어머니는 더 열심히 호를 뒷바라지하였어요. 어머니, 글씨 쓸 종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알았다. 떡을 팔아서 사주마. 어머니, 먹도 다 썼습니다. 알았다. 그것도 사주마. 어머니, 붓도. 그래, 알았다. 호는 사달라는 게 많았지요. 그만큼 글씨 연습을 많이 하였어요. 그런 호를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떡장사가 잘 안 되어 종이가 바닥나고 말았답니다. 종이 대신 글씨를 쓸 곳이 없을까? 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옳지, 바로 저것이다. 호는 감나무 밑으로 달려갔지요. 감나무 잎을 따서 거기에다 글씨 연습을 하였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에다 글씨 연습을 한담? 어린 호는 애를 태웠지요. 옳지, 바로 그것이야. 또 좋은 생각을 해내었어요.
마을 밖에 있는 큰 돌다리를 향해 뛰어갔지요. 여기에다 글씨를 쓰면 되겠구나. 그 돌다리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돌다리에 놓여있는 돌들은 반드르르하게 달아서 글씨 쓰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호는 돌들이 닳도록 글씨 연습을 하였어요. 겨울이 왔답니다. 추위 때문에 돌다리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따금 어머니가 사주는 종이로는 글씨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큰일이네. 이젠 눈까지 쏟아지니.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보며 호는 걱정을 하였지요. 나뭇잎도 없고 돌다리에 나갈 수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 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지요. 좋은 생각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호는 눈 쌓인 장독대로 갔답니다. 그러더니 빈 장독을 하나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니, 호야, 웬 장독을 안고 들어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이 장독에다 글씨 연습을 하려고요. 장독에다가? 예, 어머니. 겉이 매끈매끈하니 글씨 연습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호는 장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글씨 쓰기 공부를 한 호는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요. 조선뿐 아니라 동양에서 그 이름을 떨치는 명필이 된 것이랍니다. 성종 임금과 참판 이석. 성종 임금은 어느 날 괴이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신누런 용이 숭례문, 즉 지금의 남대문으로 썩 들어서는데 용 이마에 이석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씌어져 있었지요. 잠을 깬 성종 임금은 곧 당직하던 내시를 불렀답니다. 지금 밤이 어느 때쯤 되었느냐? 이른 새벽인지라 곧 파루종이 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루종이란 말하자면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종이지요. 그러면 어서 당직 사령을 불러들여라. 성종 임금은 서둘러 분부를 하였답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각난 것만 같았지요. 당직 사령이 들어오자 성종 임금은 뜻밖의 일을 명령하였어요. 지금 바로 숭례문으로 가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되든 상관 말고 그대의 집에 잠시 데려다 놓고 다시 보고하여라. 당직 사령은 영문을 몰라서 얼떨떨 하였지만 임금의 명대로 급히 숭례문으로 달려갔답니다. 조금 지나 문이 열리자 숫섬을 진 어떤 총각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지요. 당직 사령은 다짜고짜 총각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갔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약간 굼떠 보이는 총각은 잡혀가는 줄 알고 그저 벌벌 떨기만 하였지요. 당직 사령은 총각에게 일렀어요. 아직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임금께서 시키신 일이시다. 그렇지만 결코 너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야. 좌우간 안심하고 기다리거라. 당직 사령은 다시 대궐에 들어가서 성종 임금에게 보고하였어요. 그러자 또 명령이 내려졌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뜻밖의 일이었어요. 총각에게 선비 차림의 의관을 갈아입히고 며칠 후에 있을 큰 과거장에 들여보낼 채비를 하여라. 당직 사령은 여전히 영문을 몰라 하면서 감히 묻지 못하고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이윽고 과거 보는 날 아침 훌륭한 의관에 과거 볼 채비까지 갖춘 총각은
더 한층 겁을 먹고 쩔쩔 매었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신히 통감 책밖에 떼지 못한 숫장수더러 과거를 보라 하십니까? 어쨌든 임금님의 명령이니 난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다. 좌우간 한번 구경하는 셈치고 들어가 보아라. 억지로 과거장에 들어간 총각은 수많은 선비 틈에 끼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러는 동안 시간이 자꾸자꾸 흘렀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과거를 치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무 그늘에 편히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총각은 문득 한 노인이 아까부터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었지요. 그러다가 총각과 시선이 마주치자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물었어요. 자네 혹시 이돌이 아닌가? 총각은 아직도 정신이 멍한 상태라서 말을 못하고 머리만 크게 끄덕였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바싹 다가와서 반색을 하며 말하였어요. 과연 그렇구만.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나는 자네의 선친과 어렸을 적부터 글동무였다네. 아무해 아무달에 돌림병이 생겨 자네 부모와 온 식구가 모두 목숨을 잃었지. 그때 자네는 겨우 5살이었는데 유모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만 들었네. 이렇게 자네를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이지 꿈만 같구먼.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을 마치더니 다시 총각의 손을 덥석 쥐었어요. 자네 정녕 이 아무개의 아들이지. 예, 틀림없는 이돌입니다. 총각도 몹시 반가워하며 머리를 공손히 숙였답니다. 참, 이렇게 신기한 일이 겹쳐 생기다니. 옛날에 자네 선친과 함께 지은 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만 오늘의 과거글 제목이 바로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지은 것을 그대로 베껴 일찌감치 내어놓고 지금 막 자네 선친이 지은 같은 제목의 글을 뜻깊게 새기던 참일세. 그러다가 자네를 만났으니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네. 한동안 자기 얘기에 열중하던 노인은 그제야 총각에게 물었어요. 헌데 자네는 왜 여태 글을 써 바치지 않고 있나? 원래 저는 과거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명령이라며 강제로 들여보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입니다. 총각은 난처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어요. 노인도 매우 괴이한 낯으로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슨 일을 결심하였는지 품에 넣었던 글바를 꺼내었지요. 그렇다면 이왕 들어왔으니 이것을 보고 그대로 베껴 바치게나. 아까 말한 대로 자네 선친께서 바로 오늘의 이 글 제목으로 지은 것이네. 마침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보구먼. 총각은 어쩐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으로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이리하여 그는 글을 베껴서 제출하였지요. 이때 돌이란 이름을 돌석자로 하여 이석이라고 적었답니다. 얼마 안 있어 급제자의 방이 나붙었어요. 총각이 무심코 보니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총각은 아버지 글로 장원으로 급제한 것이지요. 장원 급제한 총각은 곧 성종 임금 앞에 불려갔답니다.
이에 앞서 성종 임금은 꿈에 나타난 용의 일로 총각을 과거장에 덮어놓고 들여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꿈에 본 이석과 같았으나 무식한 숫장수 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석이 장원 급제한 것을 보고 성종 임금은 적잖게 놀랐답니다. 성종 임금이 엄숙한 투로 물었어요. 이 글은 정녕 그대가 지었는가? 실제로 성종 임금은 이석의 문장이 너무나 훌륭해 의심이 갔던 것이지요. 총각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아뢰었어요. 그리고 황송스러워 엎드려 있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고개만 크게 끄덕이더니 조금도 화내지 않았어요. 다만 뜻밖의 분부를 내렸지요. 그 노인을 어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 노인은 곧바로 관원들에 이끌려 들어왔답니다. 성종 임금은 온화한 얼굴로 노인을 위로하였어요.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대에게 서간을 마련해 줄 터이니 오늘부터 이석을 맡아 충분히 글 공부를 시키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노인도 역시 총각처럼 엎드렸어요. 성종 임금은 노인에게 당부하였지요. 이석의 장원 급제는 장래 제 힘으로 다시 과거를 치러 얻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따라서 그대는 앞으로 이석으로 하여금 오늘의 영예를 되찾도록 힘써 가르치길 바라노라. 노인은 나라의 녹봉을 받으며 이석 단 한 사람의 스승이 되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은 옛 친구의 아들을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온 힘을 다 쏟지 않을 수 없었지요. 총각도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원래 글 잘하는 집안의 자손인 만큼 재주가 남달랐지요. 몇 해 지나지 않아 총각은 정말로 과거에 합격하였어요. 장원 급제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월등한 성적으로 급제했기 때문에 곧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 후 차츰 올라가서 참판까지 하게 되었지요. 성종 임금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 안에 숨은 인물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제각기 알맞은 벼슬을 주어 기량을 펼치게 하였답니다. 이석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지요. 두 친구의 새끼줄.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는 이름도 비슷했지만 매우 친하게 지내었지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꼭 친형제 같다니까요. 아마 친형제도 저렇게 서로를 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두 친구는 몹시 가난했지요. 어느 날 두 친구는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건넌 마을 김대감 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던데 우리 가보지 않을래? 그래, 내일 당장 가보자.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이는 어렸지만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두 친구는 김대감 댁을 찾아갔지요. 너희들이 머슴을 하겠다고? 아직 어려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김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대감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3년 동안 머슴을 살게 해주십시오. 3년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보아라. 만약 일을 게을리하면 3년 안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겠느냐? 네, 대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그날부터 머슴을 살게 되었지요. 두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어요. 김대감과 다른 머슴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덕분에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지요. 복동이와 길동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벼도 전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약속한 날이 다 되었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구나.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만 너랑 같이 일해서 좋았어. 나도 그래.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무를 해다 쌓으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두 친구를 불렀지요. 얘들아,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이 약속한 3년이 되는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주어 고맙구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더 있어도 좋은데 말이다. 김대감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대감마님,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저희 집 일을 해야 합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머슴으로 일한 품삯으로 논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짓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렇구나. 정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붙들지 않으마. 대신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들어다오. 두 친구는 무슨 일인가 싶어 김대감을 쳐다보았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다.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도 너희들을 잊지 않도록 새끼를 좀 꼬아다오. 그 새끼줄을 쓸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게 말이다. 그쯤이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갈 텐데 무슨 새끼줄이야? 길동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웃집으로 놀러가 버렸지요. 그 사이 복동이는 자기 방에 앉아서 부지런히 새끼줄을 꼬았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복동이는 밤 늦도록 새끼를 꼬았지요. 너는 아직도 새끼를 꼬고 있니? 밤늦게 들어온 길동이가 핀잔을 주었어요. 너도 어서 새끼줄을 꼬도록 해. 지금까지 잘한 일이 새끼줄 때문에 허사로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복동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어요. 길동이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새끼를 꼬기 시작했지요. 길동이는 새끼를 꼬면서 자꾸만 꾸벅꾸벅 졸았답니다. 졸려. 대감님이 새끼를 꼬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실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인데 벌을 내리시진 않겠지? 길동이는 졸음이 쏟아지는 데다가 귀찮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비벼가며 촘촘하게 꼬아야 하는 새끼줄을 대충 굵직하게 꼬았답니다. 혼나지만 않으면 그만이지 뭐.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데 말이야. 이튿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 다발을 들고 대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답니다. 대감마님, 새끼를 다 꼬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떠나겠습니다. 복동이는 새끼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공손히 인사를 하였어요. 길동이도 마지못해 인사를 하며 굵게 꼰 새끼줄을 내려놓았지요. 그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상을 내릴 테니 새끼 다발을 들고 이리로 오너라. 김대감은 두 친구를 데리고 광으로 들어갔어요. 김대감은 광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자, 저기 엽전이 있다.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깨어가도록 하거라. 너희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인이라. 새끼줄에 깨는 만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수북이 쌓여있는 엽전을 보고 좋아하였지요. 광으로 들어간 두 친구는 엽전을 새끼줄에 깨기 시작하였어요. 복동이의 새끼줄은 가늘고 튼튼하여 엽전이 술술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길동이의 새끼줄은 굵고 허술하여 엽전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겨우 들어갔던 엽전은 새끼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우르르 쏟아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새끼를 꼬는 건데. 길동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후회했지요. 그리하여 복동이는 엽전을 말에다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머슴살이를 통해 복동이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길동이는 새끼줄에 겨우 깬 엽전 2잎을 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멧돼지와 개구리의 달리기 시합. 숲속에 사는 멧돼지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는데 발 밑에서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눈도 없나? 누가 예의도 없이 남의 발을 밟고 그래? 멧돼지가 멈춰서서 발 밑을 살펴보니 조그만 개구리였어요. 멧돼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에게, 개구리잖아. 그렇게 꾸물거리니까 밟힐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발끈 화를 내었어요. 아니, 뭐라고? 꾸물거린다고? 그럼 너는 뭐 빠른 줄 아느냐? 그럼 빠르고 말고 아무렴 너 같은 개구리에 비할까? 어이가 없어진 멧돼지가 비sit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그럼 진짜로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해볼까? 개구리의 말에 멧돼지는 비웃으며 대답하였어요. 하, 조그만 게 까불고 있구나. 날짜만 잡아라. 언제라도 상대해주마. 그러나 나를 이길 꿈은 아예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나 무시를 당해 분을 이기지 못한 개구리가 말을 맞받았어요. 천만에 오히려 지는 건 너일걸.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달리기 내기를 하자. 숲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로질러서 달리는 거다. 알았지?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난 개구리는 숲속의 다른 개구리 친구들을 불러 의논을 하였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어. 우리처럼 작은 동물을 무시하는 건방진 멧돼지를 꼭 이기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개구리들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무엇인가를 약속하였어요. 해가 뜨자마자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가던 멧돼지는 개구리가 어디쯤 따라오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맹랑한 개구리는 어디쯤 왔을까? 그래서 큰 소리로 개구리를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웬걸, 저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뭘 꾸물거려? 난 벌써 여기에 있지. 멧돼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니, 개구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 멧돼지는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저만큼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고 대답하였어요.
나는 벌써 여기에 왔다. 멧돼지의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어랍쇼, 이거 야단났네. 놀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어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야호, 바로 여기야. 이번에는 훨씬 더 앞쪽 풀숲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에고, 큰 망신만 당하겠네. 뜻밖의 빠른 상대인걸. 멧돼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답니다. 멧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였어요. 어느 틈엔지 개구리가 먼저 도착해서 톡 튀어나오며 외쳤지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란다. 자, 멧돼지야 어떠냐? 멧돼지는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답니다. 소문난 제사. 옛날에 제사를 잘 지내기로 소문이 난 어느 전라도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충청도에서 가장 제사를 잘 지내기로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갔지요.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라 가서보니 10가지도 넘는 실과와 조가를 몇 자씩 높게 고이고 떡이며 저기며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낸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장국밥과 술 대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물었지요. 그래, 그 형씨가 충청도에서 가장 제사를 잘 지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쨌길래 그리 된 게요?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형씨가 보시다시피 과일과 떡을 몇 자 몇치씩 다른 이들보다 높게 고이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났소이다. 그리고 나서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보고 그래, 그 형씨는 어찌하길래 전라도에서 제사를 제일 잘 지낸다고 소문이 났소이까? 라고 묻자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과일과 떡을 높게 차리지는 않지요. 다만 논부터 이것은 중저부 논, 이것은 중저모 논, 이것은 조부의 논, 이것은 조모 논, 이것은 아버지 논, 이것은 어머니 논으로 정해놓고 모짜리 할 때부터 별을 거두어 들을 때까지 짐승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몫에 따라 농사지은 쌀로 술도 빚고 매도 짓고 떡도 하고 다식이나 약과 등을 만들지요. 그리고 실과는 밤과 대추, 배와 간만을 쓰는데 저작거리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뒤란에다가 이것도 조상 목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정해놓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시기에는 짐승들의 근접을 막아 정결하게 하여 수확한 것으로 쓰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장국밥과 술 대접을 하는 것은 형씨와 같소이다. 그러자 충청도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형씨는 그리도 제사에 정성을 다하오이까? 정말 놀랬소이다. 형씨가 나보다 훨씬 제사를 잘 지내는구려 하더랍니다. 호랑이 처녀의 사랑. 신라시대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나라의 젊은 남녀들이 흑륜사라는 절에 모여 탑돌이를 하는 풍속이 있었답니다. 15일 동안 정성껏 연부를 외며 복을 빌면 그 기운이 나라 전체에 퍼져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고들 믿었지요. 어느 해 봄이 찾아와 흑륜사에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탑을 돌며 정성껏 복을 기원했답니다. 하지만 15일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남녀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녀 한 쌍만 남게 되었어요. 그중 남자의 이름이 김현이었는데 아주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나 봐요. 병환이 든 노모의 건강을 빌며 하루도 쉬지 않고 탑돌이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하는 김현의 눈에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녀 역시 정성껏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 예쁘게 생겨서 김현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한참 동안 마음만 설레다가 김현은 용기를 내어 그 처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그 처녀 역시 김현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었나 봐요. 김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탑돌이를 마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처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이지요. 김현은 처녀가 바쁘게 길을 재촉하고 있는 산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댁이 어디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 산길은 호랑이가 사는 험한 곳입니다.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처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이 길은 자주 다니던 길이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처녀는 김현을 외면하고는 바쁘게 길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김현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인연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 몰래 처녀의 뒤를 쫓았지요. 어두운 산길을 지나 처녀는 초가집에 도착했답니다. 한 노파가 처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김현을 노파가 보게 되었지요. 거기 웬 놈이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처녀는 그가 김현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그리고는 노파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분은 저와 함께 탑돌이를 하신 분이랍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노파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 이제 곧 오라버니들이 돌아올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보름 동안이나 정성을 들였는데 또다시 살생을 저지르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노파는 김현을 다락방으로 급히 몸을 숨기게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김현은 알 수가 없었지요. 여하튼 김현은 노파와 처녀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틈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호랑이 3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은 정말 크게 놀랐지요. 더 놀라웠던 건 호랑이 3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노파와 처녀까지 호랑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김현은 기겁을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불편한 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던 내 탓이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김현은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이상한데? 이거 사람 냄새잖아.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호랑이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락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호랑이로 변한 처녀가 앞을 막았지요.
오라버니들, 이건 제가 좀 전에 사람들 틈에 섞여 탑돌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냄새랍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처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발톱을 세우며 더욱 코를 킁킁거렸어요. 바로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어라. 탑돌이를 하며 들인 정성이 기특하다만 아직도 씻지 못한 죄가 있다. 살생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내 놈들 중 한 놈을 버려야겠다. 하늘의 울림을 듣자 호랑이들은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호랑이 처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오라버니들께서 진정 죄를 뉘우치신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지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잠시 후 호랑이 처녀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현은 처녀에게 달려갔어요. 도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집에 오지 말라고 도련님을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호랑이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련님이었지요. 하지만 제 오라버니들은 너무나 많은 살생을 저질러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저희 집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몸을 희생하는 길뿐이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몸이라면 도련님의 손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련님의 사랑에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내일 호랑이의 몸으로 거리에 나가 소동을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자 제 목숨에 많은 상금과 벼슬을 내걸 것입니다. 그러면 도련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낭자,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길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낭자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되었소.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오. 처녀는 김연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맺혀있던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풀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연의 사랑이 집안 전체에 내릴 재앙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도련님의 사랑은 이미 제 가슴 깊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늘과 맺은 약속은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셨다가 내일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도련님의 손으로 이 한 맺힌 인생을 접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면 저를 위해 절을 지어주세요. 영혼이 되어서라도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날이 되자 호랑이 한 마리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호랑이였지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관직과 상금을 주겠노라 약속했어요. 김연은 처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금님께 나아가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말하였지요. 처녀가 말해준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한 처녀가 누워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연하게 기다리며 처녀는 말하였답니다. 제가 다치게 한 사람들은 흑륜사의 된장을 바르면 아무 상처 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 도련님,
사랑하는 도련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낭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남들은 당신을 사나운 호랑이라고 하겠지만 내게는 그저 아리따운 마음을 지닌 소중한 목숨일 뿐이오.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소? 도련님, 도련님의 사랑은 이제 제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호랑이의 목숨으로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도련님과 새로운 삶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처녀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니 처녀는 간데없고 호랑이만 있는 거예요. 숲을 나와 흑륜사의 된장을 구해 다친 사람들의 상처에 바르니 금세 감쪽같이 나았지요. 김연은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높은 관직에 올랐고 큰 상금도 받았답니다. 그 돈으로 노모의 병환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었지요. 김연은 처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절을 짓게 되었는데 호원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나 봐요. 호랑이의 원한이 서려 있는 절이라는 뜻이지요. 아마 처녀의 오라버니들도 처녀의 희생에 감동받고 하늘의 용서를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김연 또한 처녀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채 평생 호원사를 돌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